안녕하십니까,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터넷 역사의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제가 PC 통신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까지도 이제 아직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터넷과는 이제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이제 에피소드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먼저 보신 다음에 이번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PC 통신의 시절까지 사실 이 인터넷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지는 않는, 어찌 보면 이제 뒷단 혹은 이제 뭐 밑바탕에서만 존재하고 있었던 뭐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각 지역에 따로따로 형성되어 있었던 도시가 이제는 이제 도시 간의 어떤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화물차, 대형차 등의 어떤 물류 위주로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개인적인 여행 등 어떤 다양한 목적으로 고속도로가 이제 이용되는 것처럼 인터넷도 이제 그런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인터넷이 지금처럼 이제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 그 어떤 그 임계치를 넘을 만큼의 어떤 네트워크가 서로 너도 나도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게 엄청난 속도로 이제 서로 접속하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렇듯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대학교들이 이제 주된 자금은 결국 이제 국가 지원금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대학의 그 자금을 지원하는 어떤 단체가 바로 이제 미국 국가과학재단, 다시 말하면 이제 NSF라는 곳인데, 이 NSF에서 각 대학교 연구소들을 연동하면서 NSF넷이라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인터넷 출발이 미국 내 어떤 슈퍼컴퓨터들이 엮여지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NSF넷이 바로 이제 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알파넷이 빠르게 이제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근데 이 NSF넷의 초기 규약을 만든 사람이 데니스 제닝스라는 사람인데요. 1982년도에 이 양반이 이제 알파넷의 표준 전송 규약을 TCP/IP로 지정을 하면서 1986년도부터 시작된 이 NSF넷의 프로젝트에서 이 네트워크에 붙이기 위해선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 TCP/IP라는 규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정하게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규약 안 따르면 지원금 없다, 뭐 이런 얘기죠. 물론 이때 이제 각 대학들이 뭐 치사하게 자금줄 같은 거를 약점으로 잡아갖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 이 NFS가 약간 좀 짜증이 났을 수도 있는데, 뭐 하지만 이제 그때 다소 불편했던,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규정이라는 게 없었을 때니까 이렇게 어떤 불편했던 규정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는 어떤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인터넷을 구성하는 기반이 될 거라고는 그 사람들도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기술도 중요하지만 같은 기술이라도 어떻게 드라이브를 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어떤 순간에 소리 소문 없이 사사삭 없어지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에게 너무 친숙한 WWW, 월드 와이드 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그 팀 버너스리라는 과학자가 여러 다른 과학자들과 이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이제 공유하기 쉬운 그런 이제 통신 방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웹인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넷 할 때 사실은 이제 뭐 따따따 www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거미줄 망처럼 그 전 세계 컴퓨터를 연결했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웹을 통해서 보고 싶은 자료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자, 이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은 이제 1989년도에 이제 웹을 발표하고 1991년도에 자신이 근무했던 CERN, 그러니까 이제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라고 하는데, 요 내부에 설치된 서버의 첫 번째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첫 번째 홈페이지라고 볼 수 있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아웃라이어를 그 얘기할 때 스티브 잡스나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1955년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 또한 1955년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되게 유명한 소설인 그 댄 브라운의 그 엔젤스 앤 데몬스라는 책에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웹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선이라는 것도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소설을 통해서 사실 이제 이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게 여기서 처음으로 구축됐다는 사실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좀 샜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켜고 가장 먼저,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인터넷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이런 웹페이지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네이버, 뭐 다음 이런 포털도 사실은 이제 결국 이런 그 웹페이지의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그 조금 전에 TCP/IP는 전송 규약이고, 그 www는 통신 방법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뭔 소리인지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좀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IP는 이제 www의 더 밑단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도로의 예를, 이제 고속도로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한 것처럼, 이 도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인 어떤 전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TCP/IP는 일종의 도로 법규와도 같은 그런 규약의 일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속도로는 이제 차만 다닌다, 오토바이는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우측 통행해야 된다, 뭐 이런 규약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로 이제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서울의 우리 집에서 시골의 아버지 집으로 가려면 나만 쓰는 어떤 별도의 전용 도로를 깔아야만 했던 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만든 건 내 전용 도로니까 뭐 내 맘대로 우측 통행을 하든 좌측 통행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뭐 자동차를 끌고 가든 뭐 경운기를 끌고 가든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나 혼자만 쓰는 도로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또 다른 도로들을 연결해서 모두가 이제 같이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서로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통행 법규가 필요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두 우측 통행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치 이런 도로 법규와 같은 이런 규약이 인터넷에서의 어떤 통신 규약, 즉 앞서 말씀드린 TCP/IP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따로 표현되는 이 통신 방법은 어떻게 비유를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도로 위에 달리는 뭐 버스, 트럭, 자가용 뭐 이런 어떤 차량의 형태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차량을 이용한다고 보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냉동식품을 옮기려면 냉동 트럭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이 움직이려면 또 버스를 이용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시작해서 특정 홈페이지를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버스를 이용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이메일을 우리가 쓴다, 이건 뭐 트럭을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니까 그럼 난 고속도로로 서울 갈 거야, 뭐 이러면 이제 의뢰 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나 인터넷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웹을 이제 이용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더 헷갈리나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이 www가 월드와이드 웹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인터넷은 그냥 뭐 보통 과학자들이나 어떤 이제 교수 같은 사람들만 이게 쓰는, 아주 일반 대중은 아직 이제 PC 통신에만 열중해 있고, 이건 이제 잘 못 쓰는 뭐 이런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웹페이지도 이제 많지가 않고 뭐 자기들만 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1994년 이 넷스케이프라는 이제 웹 브라우저가 출시되면서 상황이 이제 확 바뀌게 됩니다. 이거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이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은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웹 페이지를 이 밑단에서 PC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제 앞에 그 도로의 예로 본다면, 버스 중에서 성능이 우수한 특정 브랜드의 버스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즉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지금 이제 구글의 크롬, 그리고 애플의 사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현대버스, 뭐 도요타버스, 뭐 벤츠버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웹 브라우저의 효시가 바로 넷스케이프였던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모자이크라는 이제 오픈 소스, 그러니까 이제 무료 프로그램들을 갖고 이걸 좀 모디파이 해가지고 상용화 시킨 건데,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버스구나 정도의 단순한 그 어떤 기능밖에 없었던 것을 디자인 좀 이렇게 딱 하고 모델해서 편의 기능 이제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말 팔 수 있을 만한 뭐 이런 버스를 만들어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완전히 그 당시 이제 대박을 터뜨리게 되죠. 그래서 당시 이제 한국에서 용산에 가면 한 카페에 뭐 10만 원 정도에 팔리기도 했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엄청난 붐을 이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들이나 뭐 잡지 같은 데 이제 번들을 끼워서 이제 파는 형태로 또 보급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보급도 엄청나게 이제 빨리 됐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때 이 넷스케이프의 성공을 보고서 그 웹의 어떤 인기를 눈치챈 그 공룡, 우리의 공룡 마이크로소프트가 막판에 가서 이제 딴지를 걸고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뭐 지금까지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최초의 어떤 익스플로러는 넷스케이프 초기 버전을 이제 그대로 복사하고 뭐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능도 그렇고 사실 버그도 많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야심찬 반전을 준비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윈도우즈 98이 되는 거죠.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성능을 대폭 개선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새 버전을 이 윈도우 98에다가 끼워서 팔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넷스케이프는 이제 유료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건 뭐 기능도 별로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뭐 공짜고 뭐 공짜는 아닌데 어차피 이제 OS에 번들로 끼어 있으니까 뭐 공짜는 아니죠. 그렇지만 뭐 고객들은 공짜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뭐 새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고 뭐 이러니까 사실 뭐 게임 끝난 거죠. 결국 이제 넷스케이프는 이 한 방에 시장에서 완전히 사요나라 이렇게 되어 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넷스케이프가 이렇게 이제 순식간에 망가진 것은 뭐 MS가 이렇게 뭐 양아치짓을 해서 뭐 이게 물론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뭐 넷스케이프 그 회사 자체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당시 그 넷스케이프의 그는 그 익스플로러를 막 맨손 이제 비난합니다. 그래서 와 너희들 뭐 공룡 덩치가 말이야 번들로 끼워서 공짜로 뭐 이랬다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기능적인 어떤 우위를 유지하려는 그런 시도가 어찌 보면 좀 미약했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이제 뭐 욕심은 많아갖고 뭐 이거저거 기능 막 마구 쑤셔 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 사실 뭐 PC가 이렇게 뭐 성능이 아주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버거운 뭐 이런 프로그램이 결국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느리지. 이건 뭐 공짜도 아니지. 따로 또 깔아야 되지. 이래저래 뭐 작살 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 당시 MS가 이제 양아치 짓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 대중에게 이제 웹을 보급시킨 그 공로는 뭐 결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것만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인터넷을 잘 모르시던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 웹을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MS가 이런 끼워 팔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후에 어떤 웹 브라우저들을 이제 돈 받고 팔려는 시도 또한 아예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늘 사용하는 이제 웹 브라우저를 무료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이 MS의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넷스케이프로 완전히 작사를 내버린 이제 MS를 막을 경쟁자는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게다가 이제 윈도우즈 98이라는 게 출시 한 3년 뒤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최고의 베스트셀러 윈도우즈 XP가 나오면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위치는 완전하게 이제 굳히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경쟁이 없는 발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이후로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은 어떤 그 웹 브라우저 자체만의 역사로만 본다 그러면 되게 이제 암울한 시기가 되죠. 이제 브라우저의 어떤 기능이 발전이 이제 거의 없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이 그냥 그 환경에 이제 종속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웹의 발전도 그 한 그 10년 동안 매우 이제 더디게 이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익스플로러의 버전이 요 XP가 있었던 10년 동안 5.5에서 6.0까지 딱 한 번에 업그레이드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언급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8년도에 드디어 구글이 이제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출시하게 되면서 분위기는 다시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어떤 기능과 속도, 안정성 뭐 이렇게 이제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구글의 이 크롬이 선방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완전히 넉넉고 뭐 헬렐레 하고 있었던 MS의 시장 점유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좀 다른 이유로 이제 크롬의 보급률이 현재까지도 이제 그다지 높지 않은데, 이미 사실 지금 이제 많은 나라에서 크롬이 이제 익스플로러를 이미 추월한 그 통계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어떤 컴퓨터 환경이 점점 더 이제 네트워크에 밀접해지면서 인터넷의 어떤 이 접속 도구인 브라우저의 우위가 사실 어찌 보면 정보통신의 우위로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잽싼 움직임으로 초기 네트워크 시장을 완전히 거머쥐었던 MS가 어찌 보면 그 오만함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특별한 한국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전 세계적인 추세와는 다르게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이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유럽에서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국의 점유율은 거의 95% 정도가 되죠. 근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에 있는 아주 특이한 골 때리는 금융거래법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도래하게 됐는데, 자, 인터넷을 통해서 금융거래를 하려면 브라우저 외에 추가적인 보안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웃긴 것이, 이 법에 따르기 위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이죠. 이게 무슨 국가 정책이 뭐 특정 업체의 기술을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 조금 좀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법으로 이렇게 딱 박아놓은 이런 방식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인터넷 표준, 이 표준을 벗어난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뭐 더 좋은 버전의 브라우저가 나왔을 때도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그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사실 뭐 여러분들 많이 몇 번씩은 이제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신 윈도우를 깔고 쇼핑몰에 들어갔다가 이거 자꾸 뭐 결제 오류 뜨고 근데 인터넷 쇼핑을 잘 못하고 뭐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인터넷을 쓰려면 옛날 프로그램을 써야만 한다, 뭐 이런 건데, 이거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시대착오적인 법률 때문에 뭐 닥질하고 있는 케이스가 이것만 있겠습니까? 이외에도 이제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어찌됐든 짜증이 나는 얘기 하려고 그러면 항상 끝에 가면 이 정치하는 애들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짜증 확확 쏠립니다. 어찌됐든 도대체 뭐가 급하고 이게 뭐가 사람들을 위하는 건지, 어떤 것도 위선순위 뭐 이런 생각이 정말들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스마트폰, 뭐 아이패드, 뭐 이런 스마트 패드류들이 이제 뭐 계속 사용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이제 브라우저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사업자들도 이제 인식도 이제 많이 바뀌고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점차 이제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움직임은 이제 점점 더 빨라질 거라고 사실은 뭐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지금 어찌 보면 그 PC에서도 뭐 맥 버전인 사파리, 그리고 그다음에 크롬, 뭐 아이 공존하고 있죠, 사실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한 개 더 어떤 인터넷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ADSL입니다. 자, 이 ADSL이야말로 어찌 보면 이제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한 역사적인 기술이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드는데 어찌 보면 최고의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오바를 하면 아마도 이 ADSL이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아마도 그 PC 통신의 시대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DSL은 사실 이제 기존의 어떤 전화선만으로도 고속의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게 이제 1988년도 미국의 이제 벨코어라는 이제 회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면 한 개의 전화선으로도 전화하고 인터넷을 동시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빠른 속도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어떤 고속도로 이야기에 비유를 하면, 고속도로의 차선이 2차선에서 4차선, 8차선, 16차선 이렇게 이제 막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술은 90년대 초반에 이미 이제 국내에 사실은 들어와 있었는데, 이미 전화선으로 이제 충분히 돈을 벌고 있었던 KT가 굳이 이 기술을 공급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어차피 차선이 좁아서 시간이 뭐 오래 걸리고 느려 터져도 어차피 갈 놈은 가고 나 돈은 받고 뭐 방법이 없잖아. 우리 도로만 쓸 수 있는 거지.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제2 전화 사업자인 이제 하나로통신이 KT를 이제 제껴 보려고 월 3만 원짜리 ADSL 정액 상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새로 이제 4차선 도로를 그 옆에다가 깔은 거죠, 완전히. 그 당시에 이제 전송 속도가 당시 이제 주요 통신 수단에 있었던 그 모뎀 통신의 한 200배 정도에 달했으니까 가히 뭐 혁명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보급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마침 이때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유행을 하면서 인터넷 보급은 이제 마치 막 들불처럼 전국을 이제 뒤덮게 됩니다. 이제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던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제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이 컴퓨터를 하나 사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어떤 필수 아이템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물론 이제 그렇게 설치한 컴퓨터는 대부분 이제 공부가 아니고 다른 이유의 목적으로 많이 쓰였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어떤 환경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했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전 세계 넘버원이란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후에 이제 광 케이블 방식의 이제 통신 방식이 개발이 되면서 현재 이제 우리가 엄청난 속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쭉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네트워크의 전송량과 속도는 매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고 있는데요. 과거 20년간을 비교해 보면 이게 거의 2만 배 정도가 넘는 그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네트워크가 미국의 어떤 기관망에 처음 붙었을 때는 전송 속도도 뭐 엄청나게 느리고, 거기에 또 뭐 회선비도 이거 국제전화비 내야 되니까 굉장히 비쌌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어떤 대용량의 자료를 아예 그냥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해가지고 비행기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속도나 비용 면에서 훨씬 더 유리했다고 하니까 뭐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대신 이제 또한 이제 빨라지는 어떤 이런 네트워크 속도에 비례해서 새롭게 이제 추가되는 데이터의 양도 엄청난 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예로 2012년에 현재 이제 유튜브에 매시간 한 6,000시간 정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는 1,000만 개의 어떤 사진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들어내는 정보의 양이 얼마인지 대충 이제 그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팩트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아주 옛날부터 2003년도까지 만들어낸 정보의 양이 그 디지털화하면 약 한 50억 기가바이트 정도라고 하는데, 이만한 정보가 이제는 요즘은 이틀 만에 매일매일 매번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거의 25억 기가바이트의 자료가 새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정보가 얼마 없을 때는 그 정보를 이제 한 곳에 모아두는 이제 서비스가 가능했었습니다. 모아서 찾기 좋게 이제 분류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초기 방식이 포털 서비스들이 그런 방식을 취했죠. 뭐 야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하지만 이제 정보의 양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정보의 관리 방법은 어떤 분류해서 이런 분류하던 옛날 방식에서 검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구글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 검색된 결과조차도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검색을 넘어서 정확한 정보만을 걸러내는 어떤 필터링의 기술이 더욱더 필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단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이용자 스스로가 어떤 그 쓰레기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양이 그 필요하게 된 상황이 됐죠. 요즘은 이제 여기저기 별놈들이 뭐 다 알바 써가지고 조회수 막 올리고 뭐 분위기 조성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언뜻 생각해 봐도 그런 걸 이제 걸러내고 이런 것들을 뭐 기술로만 해결한다. 이거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용자 스스로가 똑똑해져야만 하는 상황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에 그 인터넷의 발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마트 그리고 클라우드입니다. 이게 뭐 그냥 해석하면 똑똑함 그리고 구름 이런 뜻인데요. 이게 뭐 정확한 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는 사실 이제 평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 TV 뭐 이런 식이죠. 그럼 여기서 이 스마트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정말 그러면 똑똑한 전화기, 똑똑한 TV 뭐 좀 이상하죠. 물론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스마트가 이제 뭐 똑똑한, 뭐 지혜로운 뭐 이런 의미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컴퓨터나 이제 가전기기에 붙여서 사용할 때는 조금 이제 다른 뜻을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항상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항상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전화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를 이런 의미로 처음 이제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제 빌 게이츠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행처럼 이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앞으로는 이제 단지 이런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전제품들이 이런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생활에서 이 네트워크를 떠나서는 정말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이제 곧 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인데 이 클라우드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어떤 원격에 있는 데이터 저장소 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필요한 이제 자료를 모두 자기 자신의 컴퓨터 안에다 저장해 놓고 그리고 이제 사용을 했죠. 어떤 필요한 정보가 없으면 인터넷에 찾아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내 PC에 저장하고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장 공간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뭐 CD 넣고 이제 백업 해놓고 뭐 외장 하드 놓고 뭐 이렇게 했죠. 컴퓨터의 오닥구들은 이 거의 예외 없이 그래서 수백 장, 뭐 수천 장의 이제 백업 CD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보통이었죠. 근데 이제는 이것도 이제 옛말이 됩니다. 네트워크 속도가 이제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내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읽는 거나 그리고 서버에 있는 것을 이제 다운받아 갖고 읽는 거나 그 속도가 이제 거의 차이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데이터들을 원격에 있는 서버에다가 저장하는 이런 그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생기는데 일단 네트워크에 접속만 하면 내가 어디에 있던 그리고 어떤 PC를 쓰던 내 자료에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과 이제 데이터를 잃어버리거나 뭐 삭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가 저들이 다 관리를 해주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해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자료가 서버 어딘가에 있다는 건 아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마치 이제 구름처럼 그 안에 이제 뿌옇게 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런 서비스를 클라우드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네트워크와 이용자가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언제나 네트워크에 붙어 있음을 의미하는 스마트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네트워크 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이 클라우드는 어찌 보면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우리의 생활은 이 네트워크를 떠나서는 아마도 상상도 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겠죠.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제 진실로 필요한 것은 어떤 이 네트워크의 힘에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정보에 휘둘리지 않게 중심을 지키는 거. 이게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각자의 어떤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인터넷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한번 쭉 훑어보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인터넷이 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제 폼 잡아보자 뭐 이런 의도는 물론 약간 있지만 사실 이제 애들 입장에서 자기 아빠가 지들이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이 생각됐던 그런 인터넷에 대해서 사실은 아버지가 더 많이 알고 있다 하면 나름 뭐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뭐 그건 그거고 뭐 언급했듯이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 우리가 이제 어려서 우리 세대가 접하지 못했던 엄청난 지식과 그리고 이제 편리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게 뭐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자식들 뭐 매일 게임하고 그 독보석 같은 거 이제 뒤져보고 뭐 그러지 않을까 항상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또뭐 한편으로는 이거 안 사주면 뭐 뒤처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들을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집에 뭐 백과사전 같은 거 이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라고 그러면 그 백과사전에서 제일 먼저 뭐 찾아보는 게 뭐 섹스, 누드 뭐 이런 거 많이 뒤져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뭐 질적으로 지금 애들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사실 뭐 어떤 큰 흐름으로 보면 뭐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지금 뭐 죄다 뭐 섹스 중독자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지나고 나면 사실 뭐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순기능만을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또 그렇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어떤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 포인트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제가 앞에서 이제 폼 잡고 이게 쭉 인터넷사를 얘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뒤져보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만 아이들과 이런 팩트들을 이야기해주면서 뭐 중간중간 MS가 또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또 후발주자들은 또 왜 그런 모험을 걸게 됐는지, 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들을 또 갖고 왔는지, 또 이제 법을 제정하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영향들이 미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마치 이제 찌개다시처럼 이렇게 다루긴 했지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인생을 조금 더 살아온 우리 어른들의 시각을 좀 첨가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다양한 시각을 경험시켜 주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어떤 세상 보는 시각을 조금씩 좀 다듬고 열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본인들에게 닥칠 여러 상황에서 정말로 올바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생활 그 자체가 되어버린 인터넷,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감히 가늠조차도 하기 어려운 이 인터넷을 그 출발점부터 지금까지 어떤 발전 과정을,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어떻게 변화해 갈지를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아들의 강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